지금 전 세계가 한국의 히말라야 공사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5조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8시간이 걸리던 산길을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었죠. 미국 출신 세계적인 고속도로 전문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한국 팀과의 작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된 사람의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이 그를 한국으로 귀화까지 하고 싶게 만든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래드 피트입니다. MIT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25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고속도로 건설 일을 해왔죠. 로키 산맥 관통 도로부터 시작해서 9.11 테러 때 맨해튼 터널 복구까지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국 최고의 고속도로 전문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2023년 가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산사태가 일어났거든요. 제가 책임지고 있던 현장에서 동료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저와 15년을 함께 일한 마크도 있었어요. 제가 그날 현장 안전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덴버 외곽에 있는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술만 마셨어요. 아내 메리도 저를 떠났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매일 악몽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대화도 못하는 남편과 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월 어느 날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국인 2명이 내렸어요. 처음엔 뭔가 잘못 찾아온 줄 알았죠. 하지만 그들이 제 이름을 정확히 부르면서 명함을 건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국토교통부 해외사업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박철수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카라코람 고속도로 현대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엔 웃었어요. 한국이 뭘 안다고 저한테 일을 의뢰하냐고 생각했죠.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을 우습게 봤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소장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해발 4,693m 쿤자랍 고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를 15시간 거리에서 3시간으로 줄인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말했죠. 미국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때 박 소장이 웃으면서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그 자신감이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사람들은 보통 위험성부터 따지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예산이었어요. 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이 그런 큰 사업을 주도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저한테 수석 자문위원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연봉도 제가 미국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 상태로는 도저히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박 소장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라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제 경험이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그 자신감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뭘 믿고 그런 큰 일을 벌이는 건지 말이죠. 결국 저는 파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렸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준비에 놀랐어요. 제 비행기표부터 파키스탄 비자까지 모든 걸 미리 준비해뒀더군요. 미국에서는 이런 세심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철수 소장이 직접 마중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본 건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우르두어로 현지 공항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박 소장이 설명해줬습니다. 팀원들이 파키스탄에 오기 전에 6개월 동안 우르두어를 배웠다고 하더군요. 현지 문화와 종교도 공부했다고 했어요.
저는 25년 동안 해외 프로젝트를 많이 했지만 이런 준비를 하는 팀은 처음 봤습니다. 카라코람 산맥으로 가는 길은 정말 험했어요. 좁은 산길을 12시간 동안 달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 팀은 이미 그 길을 수십 번 오간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파키스탄 운전기사들과 차를 마시면서 농담도 주고받더군요. 김지영 팀장을 처음 만났을 때도 놀랐어요. 36살 여성이 세계 최고 난이도 고속도로 설계를 맡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한국이 경험 부족한 사람을 보낸 게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김 팀장이 현장 데이터를 설명하는 걸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김 팀장은 지난 2년 동안 이 산을 50번도 넘게 올라갔다고 했어요. 계절별로 기온 변화를 직접 측정하고 집안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더군요. 미국에서는 보통 위성 데이터나 드론으로 측정하는데 직접 발로 뛰면서 조사한 거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더 놀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파키스탄 현지 인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바닥에 앉아서 손으로 말이죠.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흐메드라는 현지 협력업체 대표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더군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은 호텔에서만 지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현지 인부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현지 인부 자녀들 교육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녁에 숙소에서 박 소장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물었죠. 그때 박 소장이 한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국도 예전에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다른 나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도움을 줄 차례라고 했어요. 그날 밤 현지 인부들이 한국 직원들을 위해 작은 환영 파티를 열었습니다. 파키스탄 전통 춤을 추면서 한국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하더군요. 한국 직원들도 한국 노래를 불러줬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김지영 팀장이 저한테 말했어요. 좋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을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현지 사람들이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놓쳤던 부분이었어요. 공사 시작 일주일 후였습니다. 해발 4,200m 지점에서 첫 구간 작업 중 갑자기 땅이 흔들렸어요. 규모 5.2 지진이 카라코람 산맥을 강타했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단단해 보이던 집안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주일 준비한 기초 작업이 모두 헛수고가 됐습니다. 저는 완전히 얼어버렸어요. 콜로라도 산사태가 생각났거든요. 또 누군가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김지영 팀장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했지만 현실 도피하고 싶었어요. 더 큰 문제는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독일 건설회사 대표 한스 밀러가 갑자기 현장에 나타났거든요. 키 크고 콧수염 기른 50대 남자였는데 처음부터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어요. 한스가 박철수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역시 동양 기술로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히말라야는 유럽 기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며 자기네 알프스 경험을 자랑했어요. 더 화난 건 한스가 저한테 한 말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 왜 한국 같은 나라와 일하느냐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서구 기업과 손잡으라고 했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박 소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지진은 자연재해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스는 계속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안다고 세계 최고 난이도 공사를 하느냐고 했어요. 김지영 팀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한국이 해낸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인천대교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부산 해저터널도 완벽하게 완공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스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때 한스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했거든요. 한국 기술로는 위험하니까 계약을 해지하라고 건의하겠다고 했어요. 자기네 독일 회사가 대신 맡겠다고 하더군요.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파키스탄 현지 인부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박 소장이 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하지만 박 소장은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박 소장이 말했어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이라고 하더군요. 6.25 전쟁 후 폐허에서 일어섰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어려움으로 포기할 수 없다고 했어요. 김지영 팀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한국 전통 건축의 온돌 원리를 응용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25년 경력 전문가가 첫 어려움에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반면 한국 사람들은 더 큰 도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박철수 소장이 저를 깨웠어요. 함께 현장을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히말라야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미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영 팀장이 집안 샘플을 채취하고 있었어요. 밤새 온돌 원리를 연구했다고 하더군요. 한국 전통 바닥 난방 방식을 고속도로 기초에 응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김 팀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로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 집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다고 하더군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히말라야 극한 추위에서도 집안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반신반의했습니다. 수백 년 된 한국 전통 기술이 현대 고속도로 건설에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팀장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밤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하더군요. 박 소장이 팀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민족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전쟁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날부터 한국팀의 진짜 실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열을 이용한 집안 안정화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지하 5m까지 파이프를 설치해서 지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현지 인부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직접 효과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집안이 얼지 않고 작업할 수 있었거든요. 아흐메드가 저한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고 하더군요. 다른 나라 기술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거나 비싼 장비를 들여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방법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스 밀러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파키스탄 정부 관리들과 함께 왔습니다. 한국 기술이 실패했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현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말이죠. 한스가 김지영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술을 쓴 거냐고 하더군요. 김 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 전통 기술과 현대 공학의 만남이라고 하더군요. 온돌 원리를 응용한 지열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스는 말문이 막혔어요. 파키스탄 정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은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방법을 쓰는지 물었어요.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만 가능한 기술이라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박 소장이 저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일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매뉴얼대로 하고 문제가 생기면 본사에 보고한다고 했죠. 박 소장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다르다고 하더군요. 없으면 만들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게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카라코람 몬순이 시작됐습니다. 6월 중순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해발 4,500m에서 일하는 건 정말 힘들었습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날씨도 변덕스러웠거든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어요.
한국 엔지니어 이정호 씨와 최민수 씨가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파키스탄 현지 기술자 3명도 함께였어요. 저는 베이스 캠프에서 설계도를 검토하고 있었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땅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산 위쪽에서 거대한 바위 덩어리들이 굴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무전기로 이정호 씨를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박철수 소장이 급히 구조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현장에 접근하기가 너무 위험했어요. 김지영 팀장이 드론을 띄워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5명이 모두 바위 더미에 매몰된 상태였어요. 다행히 생명 신호는 있었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72시간 안에 구해내지 못하면 위험했거든요. 그때 한스 밀러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엔 외국 기자들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역시 한국 기술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하더군요. 이런 위험한 프로젝트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더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도 철수를 권고했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 소장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팀원들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구조 장비도 부족하고 날씨도 나빴거든요. 하지만 박 소장은 달랐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료를 버리고 갈 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김지영 팀장이 우회 구조 터널 계획을 발표했어요. 산사태 현장 옆으로 작은 터널을 뚫어서 접근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아흐메드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지 인부들이 모두 자원해서 구조 작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들을 잘 대해줬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제가 박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라고 했어요. 박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해봐야 안다고 하더군요.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콜로라도 사고가 또 생각났어요. 제가 제대로 했다면 동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박철수 소장이 직접 터널 굴착을 지휘했어요. 김지영 팀장은 실시간으로 집안 상태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저도 제 25년 경험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서 밤새 작업하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교대로 쉬면서 계속 굴착했어요. 파키스탄 현지 인부들도 대단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구조 작업에 참여했거든요. 아흐메드가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들 가족처럼 대해줬다고 하더군요. 이제 자기들이 도울 차례라고 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큰 진전이 있었어요. 무전기로 매몰된 사람들과 연락이 됐습니다. 이정호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산소 공급이 부족했거든요. 김지영 팀장이 비상용 산소통을 터널로 보냈습니다. 가는 파이프를 통해서 말이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 한스 밀러는 계속 방해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위험하다고 소리쳤어요. 구조 작업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 소장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동료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했습니다. 72시간이 다 되어갈 때였어요. 드디어 터널이 뚫렸습니다. 김지영 팀장이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전기로 외쳤습니다. 모두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이정호 씨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최민수 씨도 다음에 나왔어요. 파키스탄 기술자 3명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어요. 한국 직원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파키스탄 인부들도 울면서 기뻐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아흐메드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친구라고 하더군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파키스탄 현지 방송에서 이 소식을 보도했어요. 한국 팀의 구조 작업을 전 세계가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휴머니티에 감동했다고 하더군요. 박 소장이 저한테 말했어요. 이제 정말 팀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마음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구조 작업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습니다. 김지영 팀장이 저를 급히 불렀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고 하더군요. 컴퓨터 화면에는 산사태 현장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산사태가 일어나기 2시간 전에 수상한 차량이 현장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뭔가 설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팀장이 영상을 확대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한스 밀러의 부하 직원이었어요. 폭발물을 설치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더 조사해보니 증거가 더 나왔습니다. 한스 회사 직원들이 현장 주변에서 지질 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하지만 허가도 받지 않고 몰래 한 거였습니다. 명백한 사보타주였죠. 김 팀장이 즉시 파키스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철수 소장도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어요. 이런 중요한 증거를 혼자 처리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파키스탄 경찰이 한스를 체포했습니다. 처음엔 모른다고 잡아댔는데 증거 영상을 보여주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회사가 계약을 따내려고 그랬다고 실토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즉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 팀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스 회사와는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현지 언론들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사보타주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요. 진정한 파트너는 한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의 반응이 더 뜨거웠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코리아 짱이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국기를 든 파키스탄 사람들 사진도 많이 올라왔어요. 아흐메드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이제야 누가 진짜 친구인지 알겠다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 힘을 내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 존경스럽다고 했습니다. 공사가 재개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파키스탄 정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현지 인부들도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거든요. 온돌 원리를 응용한 지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극한 추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어요. 외국 기술자들도 견학을 왔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기술이라고 감탄했어요. 박 소장이 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명예를 걸고 완벽하게 마무리하자고 했어요. 모든 팀원들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한국 팀과 함께라면 정말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술력만이 아니라 정신력이 다른 나라들과 달랐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카라코람 고속도로 완공식이 열렸어요. 원래 계획보다 6개월이나 빨랐습니다. 파키스탄 총리와 한국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어요. 첫 번째 시험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이슬라마바드에서 중국 국경까지 15시간 걸리던 거리를 2시간 30분에 주파했어요. 정말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히말라야의 장관이 숨막힐 정도였어요. 파키스탄 총리가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파키스탄 경제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했어요. 물류 비용이 절반으로 줄고 관광객도 크게 늘 거라고 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코리안 드림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어요.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파키스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유행이 됐다고 하더군요. 완공식 후 파티에서 김지영 팀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다고 하더군요. 특히 현지 사람들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고생이 잊어진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김지영 팀장에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한국 사람의 따뜻함과 끈기를 몸소 느꼈습니다. 히말라야 정상이 보이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저와 결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김 팀장이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박철수 소장이 축하해줬어요. 이제 정말 한국 가족이 됐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정말 기뻤어요. 아흐메드와 파키스탄 인부들도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한국 사람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어요. 평생 파키스탄과 한국의 다리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김지영 씨와 결혼해서 서울에 집을 마련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 음식도 이제 잘 먹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아프리카 고속도로 건설, 남미 터널 공사 등 전 세계에서 한국 기술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일부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불굴의 정신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파키스탄에서 연락이 옵니다. 고속도로 덕분에 경제가 30%나 성장했다고 해요. 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관광업도 크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저를 통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니 뿌듯함에 항상 기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